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뉴스 앵커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늘리는 연명의료, 정말로 의미가 있는 방법일까요?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최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대한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치가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단순히 생명만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그 가족들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최근 들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수명을 늘리기만 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고통만 늘어나기에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의지와는 별개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국내에서 발생한 보라매 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은 뇌부종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호흡에 어려움이 있었던 50대 남성이 보라매 병원에서 퇴원당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아내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주치의는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퇴원시켰습니다. 당시 판결에는 주치의의 행위가 자기인지 부자기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자기란 어떤 행위를 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의사가 치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원시킨 행위로 보아 부작위로 해석하였으나 2심에서는 의사가 보호자에게 호흡 보조 장치를 제거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여 살인 행위를 도왔다고 보아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로 해석하였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보라매 병원 사건 판결 이후 생존 가능성이 없더라도 환자를 퇴원시키면 살인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라는 생각이 퍼졌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뜻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연명치료를 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시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후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 사건은 2008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폐암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할머니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소송 사건입니다. 김할머니 가족들은 그녀가 평소 연명의료에 부정적이었음을 이유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의사에게 살인죄를 물은 보라매 병원 사건을 예로 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존엄사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생명권과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연명치료의 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적 판례를 남겼으며 존엄사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였습니다.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치료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법적 판결들이 의료 및 법률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명의료 관련 전문가 박학록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학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연명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연명의료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시술로 환자의 상태가 개선되지는 않지만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여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현재 연명의료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점이 어떤가요? 앞선 보라매 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통스럽고 긴 노후보다는 존엄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202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232만 7,769건인데요. 이는 2018년 3월 첫 통계 작성 당시와 비교했을 때 20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연명의료에 거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경향은 주로 환자와 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신체적인 고통 때문입니다. 연명의료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명의료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절차는 연명의료 결정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로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환자가 향후 자신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그러한 서류를 사전에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도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군요. 위와 같은 제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 자료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2월 이후 2023년 7월까지의 누적 통계입니다. 보시다시피 연명의료 계획서와 사전의료 의향서를 통해 존엄사를 이용한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자료는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제공한 2024년 4월까지의 연명의료 진단 등 결정 이행 현황입니다. 여기서도 환자 본인의 의사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전체의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의료에 있어 환자 본인의 의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료행위는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판단을 종합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행위의 최종 결정은 결국 환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임종 직전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는 결정은 이미 환자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 본인의 의사를 밝힐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족 등 보호자의 동의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것이 환자의 판단과 달라 중단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가 사전에 작성한 환자의 서류를 보고 연명의료를 강행하기에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명의료를 중단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군요. 앞으로의 제도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늘리는 연명의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보라매 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고 오늘날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의 삶의 질을 이유로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일이 많아지는 현상과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절차와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연명의료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자 개개인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생명 연장의 가치와 존엄한 죽음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의료 현장과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